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살의 할머니입니다. 요새는 제가 자랄 때와 세월이 다르다 보니 제 나이에 할머니가 된 분들이 거의 없더군요. 그리고 아직은 할머니 소리라면 자다가도 벌떡 깰 만큼 화가 난다는 친구들도 많고요. 하지만 저는 손주가 할머니 부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애틋하고 좋은지 모르겠네요. 아이를 돌보는 요즘 참 행복하다 느끼는 순간이 많아요. 하지만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가 부족한 할머니와 지내며 혹시나 잘못 자라게 되진 않을까 하루에도 수천 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24살에 아들 하나를 두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기댈 가족도 마땅치 않아서 쭉 아들과 저 이렇게 둘이 살아왔어요.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하는데 이제 겨우 돌 지난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군요. 아들을 들쳐업고 보따리상도 해봤고 어디 잔칫집이라도 있다면 날품을 팔고 하였네요. 그러다 제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주변 어른들 도움으로 시장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이를 악물고 살아서인지 30도 안 돼서 저는 이미 시장통 억센 아줌마로 유명해졌어요. 그렇게 불린다는 게 자랑스럽진 않았지만 그 덕에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수모를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네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아들은 유난히 또래의 아이들보다 숫기가 없더군요. 좀 더 잘하면 괜찮아지려나 했지만 낯가림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또래 아이들이 저쪽 골목에서 놀고 있어도 아이는 제 옆에서 꼼짝도 않더군요. 진수야, 가서 친구들이랑도 어울리고 해야지. 엄마 치맛자락에 붙어만 있으면 어떡하니? 걱정이 되어 말했지만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갈 생각을 하지 않자 오기가 생기더군요. 결국 저는 아이의 팔을 잡아 끌고 또래의 아이들이 노는 곳에 억지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도끼눈을 뜨고 뭐라고 하니 어울리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무리에 끼어 놀더군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아이를 무리에 데려다 놓았어요. 며칠이 지나서는 억지로 데려가지 않아도 아이가 알아서 가더군요. 그래서 저도 더는 신경 쓰지 않았네요. 그렇게 한 달도 더 지나서였나 봅니다. 근처에서 국밥집을 하는 아주머니께서 절 급하게 찾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진수 엄마, 지금 난리 났어. 진수가, 아이고, 얼른 따라와. 아주머니는 평소 아이들이 모여놓는 골목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아이들이 웅성웅성 원을 이루어 모여있는 곳을 뚫고 들어가니 덩치 큰 아이 하나가 제 아들을 깔아뭉개고 작은 돌멩이를 하나 쥐고 앉아있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죽일 셈이야? 저는 그래봤자 8, 9살 되는 아이를 냅다 끌어 바닥으로 내팽개쳤어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달려갔죠. 진수야, 엄마 왔어. 울지 마. 울지 말어, 엄마 아들. 아들은 제가 온 줄도 모르는지 얼굴을 감싸고 서럽게 울고 있더군요. 나중에 이 일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들은 제가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라고 다그치기 전 이미 가난한 시장바닥 장사꾼 아들이라고 그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처지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래 아이들과 멀어진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를 몰아붙인 거죠. 아들이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 실망할까봐 두려웠는지 아니면 거센 엄마라서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없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아들은 자라면서 더욱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저 일 이후로 더는 아들에게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다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아들을 괴롭히는 것 같은 사람만 보여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어 쫓아냈으니 아이가 친구를 만드는 게 더 힘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는 내내 이렇다 할 친한 친구가 없더군요. 결국 걱정이 된 제가 먼저 아들에게 물었네요. 아들, 취직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녀오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는 텔레비전에 연예인들이 커다란 배낭 하나 메고 어디 해외로 여행 다니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 진수, 너도 앞으로 취직하면 그런 기회가 없을 테니 여행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떻겠니? 저는 괜찮아요. 얼른 취직해서 우리 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려야 할 텐데.
그렇게 대답하고 씩 웃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괜한 걱정을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자식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들은 조용한 성격이지만 남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눈에 띄게 같이 어울리는 친구는 없을지 몰라도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친구가 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제 걱정을 완전히 없애주려 했는지 결혼하고 싶은 아가씨가 있다고 하더군요. 연애를 하는지도 몰랐던 아들의 급작스러운 말에 적잖이 당황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이 아가씨를 데려오기로 약속한 날 아침부터 시장을 가서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게 손님 맞이를 준비했어요. 약속한 저녁이 되어 아들이 그 아가씨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문가에서 수줍은 듯 인사를 하고는 저랑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아가씨를 본 순간 뭐랄까요? 부모의 욕심은 끝이 없는지 외모만 놓고 보면 정말 나무랄 데 없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구석이 있더군요. 내 자식이 구김살 없이 밝게 자란 아가씨와 만나길 바랬죠. 딱 집어 말하긴 힘들지만 평탄하게 살아온 건 아닌 듯 보였습니다. 어쨌든 집까지 찾아온 손님을 홀대할 순 없었기에 저는 애써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와요. 오느라 힘들진 않았어요? 네, 날씨가 추워서 오는 길이 휑하다 보니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집이 시내에서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대답을 하니 참 민망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집으로 들어오는 며느라이의 몸에서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데도 그 말이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았네요. 그날 저녁 함께 밥을 먹으며 며느라이의 자라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라이는 어릴 적 부모님 두 분이 이혼하시고 양쪽 누구도 반기지 않았는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탁구공처럼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며 지냈다더군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며 어린 나이에 혼자서 살아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얼굴에 그늘이 있다 여겨졌던 것이 다 이유가 있더군요. 어찌 보면 내 자식도 호러미 밑에서 눈치 보며 자란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부모 없이 자랐다는 며느라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 자식이 아깝게만 느껴지더이다.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하진 않았지만 지들 딴에는 눈치가 보였나 봐요. 어머님, 제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어머님께 효도하면서 살게요. 저희 결혼 허락해주세요. 숫기 없는 아들만큼 조용한 며느라이가 조용조용 할 말 다 하는 모습이 그때는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좋다고 하는데 내가 허락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어쨌든 너희가 결정한 일이니 알아서 잘하겠지. 저렇게 말하고 끝을 냈네요. 제 말의 숨은 뜻을 눈치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성격에 꼭 맞게 조용히 결혼 준비를 하더군요. 따로 준비할 게 많진 않았고 지들 살집이며 혼수 위주로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저는 내심 아이들이 먼저 합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에선 일절 말이 없더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긴데 또 그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네요. 아무래도 아들이 군대 다녀온 기간을 제외하면 항상 둘이 같이 지냈으니 막상 혼자 지낸다는 게 너무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아들도 태어나 여태 저와 단둘이 살았으니 분가가 쉽게 느껴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제 딴에는 생각하길 아들이라면 지 어미랑 사는 걸 반대할 리 없는데 며느라이가 싫다 했구나 싶더군요. 너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모은 돈도 얼마 없을 텐데 꼭 따로 살 필요가 있겠니? 여기서 같이 살면 나도 아직 돈도 벌고 하니까 부담이 덜 되지 않겠어? 또 나중에 자식 낳으면 내가 돌봐주기도 수월하고 말이다. 어머니, 말씀은 감사하지만 아내랑 저 둘이서 천천히 시작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으로 구할 생각이니 자주 찾아뵐게요. 아들이 저리 말하니 더는 제 뜻을 내비치지 못하겠더군요. 결국 아들과 며느라이는 제 집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집을 하나 얻어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결혼식은 양가 어린이라고 모실 만한 사람들도 없고 해서 조촐하게 시골리고 끝냈습니다. 아들이 분가 후 보내는 첫날 밤 뭐가 그리 서러운 기분이 드는지 혼자서 맥주를 홀짝이며 먼저 간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말로만 듣던 며느리 못살게 구는 시어머니가 되려고 일어나
걱정되는 마음도 컸네요. 다음 날이 되어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오겠다더군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그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갈게요. 저희가 이것저것 사갈 테니 반찬은 따로 하시지 마세요. 아이들은 분명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이지만 저는 어이구, 집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밥을 얻어먹는데? 난 저녁 약속이 있으니까 그냥 너네끼리 먹어라. 이렇게 말했네요. 전날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아들 며느리와 자꾸 한데 섞이다 보면 부모 욕심에 더욱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까봐 그랬네요. 자주 보면 분명 좋은 점도 있겠지만 혹여나 안 그래도 미운 털 박힌 며느리의 미운 점만 보게 될까봐 일부러 거리를 두고 지내자는 생각에 차갑게 군 것도 있습니다. 제 나름의 방법을 모색한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거리를 두려는 것과 달리 아들 내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하며 함께 밥 먹자, 또 뭘 같이 하자 그러더군요. 사실 내심 바라는 일이었다 보니 거리를 두는 것이 생각만큼 쉽진 않았어요. 결국 어쩌다 보니 아들 내외와 저는 집만 따로 떨어져 있다 뿐이지 같이 보내는 시간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가까워지기도 했고 또 그만큼 며느라이의 모습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도 늘어나더군요. 며느라이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조용한 성격이지만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이에요. 아들 녀석과 확연히 다른 부분이죠. 아들도 조용한 걸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이입니다. 그래서인지 내 속으로 나왔지만 속을 도통 드러내지 않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녀석의 행동은 언제나 이유가 있겠거니 넘어가게 되는 반면 며느라이가 분명하게 이유를 말해주는 것에는 늘 의심을 품게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며느라이는 꼭 필요한 말만 하기에 앞뒤 사정을 전부 이야기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든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아들의 생일을 앞두고 연락이 와서는 한다는 말이 생일 당일에는 시간이 안 되니 당장 그날 밤에 같이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거야 다 다르겠지만 순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하고 첫 생일이니 지들끼리 뭐라도 하기로 했나 싶더군요. 그런 생각을 하니 자연스레 섭섭한 마음에 한마디 했네요. 아가, 결혼하고 첫 생일이니 니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알고 있다만 생일이라고 뭐 준비한 것도 없는데 오늘 당장 생일을 하자고 하는 건 무슨 경우냐? 오늘은 나도 시간이 안 되니 생일 전날이든 뭐 그때 하자꾸나. 사실 이런 섭섭한 감정이 생길 게 뻔하기에 처음부터 아들 내외와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안 가지려 했던 건데 마음을 누를래야 누를 수가 없더군요. 결국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싫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진수, 너는 생각이 그렇게 없니? 지금 며느라이가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너 생일에 바쁘다며 오늘 당장 생일을 하자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너희들끼리 보내고 싶다면 그 전날이든 다음날이든 미리 이야기해서 날짜를 잡아야지. 그냥 툭 던져놓으면 엄마는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너네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 거니? 제 말에 아들 녀석이 당황하며 변명을 하더군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갑자기 출장이 잡혀서 그래요. 내일 출발해서 일주일 예정이라 생일에도 올 수가 없거든요. 죄송해요. 워낙 급한 출장이라 일정을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아들의 말을 듣는데 옹졸하게 군 것이 너무 창피하더군요. 아니,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걔는 왜 맨날 이야기를 앞뒤 다 잘라먹고 말을 해서 사람 무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사과를 했어도 모자랄 판에 제 허물을 덮기 위해 애꿎은 며느라이 흉만 보고 전화를 끊었네요. 하지만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는 저도 며느라이의 태도를 문제 삼기보다는 대화를 할 때 이것저것 놓치는 건 없는지 세심하게 묻게 되긴 하였어요. 또 며느라이도 제가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쌓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희 고부지간은 하루는 더없이 잘 지냈다가 또 하루는 미운 것만 보였다가를 반복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몇 년을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그것이었죠. 아들과 며느리 둘 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기에 손주 욕심이 났지만 딱히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어요. 특히나 둘 다 은근히 자식 욕심을 내비치는데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둘 다 하고 싶은 것 원 없이 하고 아이들 낳고 사는 게 좋겠다 싶었죠. 요새 자식 빨리 낳아서 좋을 게 뭐 있니? 너네 아직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천천히 가져도 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마 뒤 며느라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군요. 이게 무슨 경사냐 그래? 나도 말은 안 했지만 내심 손주 욕심이 났는데 너희가 애가 들어서지 않는 것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아무 소리 못했어. 결국 하늘이 너네를 어여삐 여겨서 이렇게 자식을 주시는구나. 기뻐하는 저와는 달리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임신했다고 전하면서도 근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가만히 생각하니 저도 21에 결혼하고 이듬해 바로 아이를 가졌을 때 행복하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아마도 이 아이들도 딱 그때 제 마음이 아닐까 싶더군요. 지금이야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겠지. 하지만 너무 걱정 말거라. 아이들은 태어날 때 자기 복은 다 스스로 가지고 태어나는 법이야. 그저 너희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태어날 아이 몫이니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그저 행복한 생각만 하거라. 아들 내외는 제 말에 알겠다며 마음을 다잡는 눈치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반찬도 해다 나르고 혹시나 며느리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런데 임신 4개월이 지날 쯤 갑자기 아들에게 연락이 와서는 해외 지사로 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일이 워낙 출장도 잦고 밖으로 돌아야 한다는 걸 알기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하길 며느리도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임신 기간에 혼자서 지내는 것보다는 제가 같이 있는 게 나을 듯해서요. 저는 아무리 며느리가 입덧도 없고 별다른 게 없다고 하여도 걱정이 되더군요. 네가 옆에서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야. 왜 모르겠냐마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혹여 급하게 병원이라도 갈 일이 생긴다면 그때 어쩌려고 그러니. 내가 옆에서 잘 돌봐줄 테니 너 혼자 나가는 게 나을 듯 하구나.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어찌된 일인지 뜻을 굽히지 않더군요. 결국 저도 화가 나서는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네요.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졌으면 철이 들어야지. 어떻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만 사니? 내가 틀린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같이 지내며 태교도 하고 그런 마음이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휴 난 모르겠다. 다 큰 어른이니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혹여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단 건 알아두거라.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저 돌봐주려고 하시는 거 잘 알지만 이이랑 함께 모든 걸 해나가고 싶어서 그러니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가만 생각하니 제가 젊어서 남편을 잃고 워낙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서 두 부부가 저리 애틋하게 구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더군요. 참,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고도 어떻게 부부마음 하나를 못 읽나 모르겠구나.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다 보니 서로를 위하며 산다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것도 같구나. 외국 나가서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서로 아껴주며 지내다가 몸조심히 들어오너라. 결국 저는 아들 내외를 믿고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두 아이도 제가 걱정하는 걸 잘 아는지라 그 나라의 의료시설이며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안심할 수 있도록 알려주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며느리의 예정일이 되었어요. 아이는 무사히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얼마 후엔 아들의 발령이 끝이 나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네요. 손주를 처음으로 만나는 날 아들 내외와 손주를 보는데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아들이 자라는 내내 혹여나 내성적이고 착한 저 아이를 누군가 이용하거나 속여먹지는 않을까 엄마로서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또 그런 마음에 며느리도 고운 눈으로 볼 수 없었는데 저렇게 행복한 가족을 보니 제 걱정이 말끔히 씻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가 복직을 하고 아들 내외도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여 제가 아이를 돌봐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삿날 포장 이사를 하기로 했기에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을 하고 제가 이것저것 둘러보기로 하였죠. 이삿짐 센터 분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시는데 저는 혹시나 빠뜨리는 건 없는지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며느리 방 침대 밑에 상자 하나가 꽁꽁 쌓여있는 걸 보았네요.
어차피 이사 가는 마당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뭐랄까 싸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냥 대충 포장되어 있는 상자였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텐데 허름한 박스에 테이프를 얼마나 돌렸던지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의 어두운 표정과 겹쳐 보이는 것이 결국 저는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상자를 열어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경악할 만한 물건들을 보고 말았죠. 제 아들이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은 병원 진단서와 바가지를 엎어놓은 듯 볼록하게 만들어져 옷처럼 입는 뭐 그런 것이었어요. 가만히 보니 평평한 배 위에 둘러서 임신한 듯 보이게 하는 물건이더군요. 저는 그 길로 손주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화가 난 제 목소리에 영문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며느리 방에서 가져온 병원 진단서와 해괴한 그 물건을 냅다 던졌네요. 너희가 지금 무슨 이유로 날 속였는지 모르겠다만 더는 속일 생각 말거라. 진수 너는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있니? 아니면 너도 나와 같이 속은 거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을 못하더군요. 잠시 후 며느라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참, 그 말에 저도 어른으로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어머님이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이가 불임이에요. 그런데 저희 둘 다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다 보니 얼른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꿈이었던지라 어머님께 상의 못 드리고 입양을 결정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아직 저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못 여셨다는 거 뻔히 아는데 아이가 입양하라는 걸 아시면 혹여 아이도 미워하실까봐 거짓말하게 되었어요. 저를 미워하시는 건 제가 다 감수할게요. 어머님, 제발 아이만은 친손주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평소에 감정 표현이라곤 전혀 없던 며느라이가 펑펑 우느라 말을 잇지 못하자 아들이 덧붙여 주더군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가 며느라이를 탐탁찮아한다는 걸 전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손주에 대한 바람을 숨긴다는 것이 마치 아이를 되도록 늦게 가지라는 말처럼 들렸다고 해요. 그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 차마 불임으로써 아이를 입양하며 키우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못할 짓을 한 거로구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저도 그동안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며느리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던 부분을 사과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아들이 깜짝 놀라더군요. 여태 좋은 친구들도 많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잘 지내는 친구들이 태반이라며 당연한 일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요. 결국 오랜 세월 부족한 엄마로서의 제 걱정이 모든 오해를 불러일으켰더군요. 그날 저희 가족은 아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이야기하며 잘 풀어나가자고 약속하였습니다. 물론 손주에 대해서도 제가 딱 잘라 말했네요. 너네에겐 핏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다만 나한테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단다. 이제 내 인생의 1순위는 우리 손주야. 니네보다 더욱더 소중하니 그렇게 알거라. 이후 아들 내외와 저는 합가하여 함께 또 따로 오손도손 살고 있네요. 오해하며 보낸 시간들이 너무 아쉬워 이제는 서로 표현도 잘하며 서로 아껴주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의 여자입니다. 전 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었고 인생의 쓴맛도 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24세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었고 정말 생각하기 싫은 사건과 함께 26에 갈라섰네요. 이혼이란 게 원래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저는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나서 헤어졌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거 좋아하고 웃기는 것도 좋아하던 전 남편. 전 그 사람 특유의 유머러스한 성격과 리더십을 좋아했었어요. 그렇다고 결혼까지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었는데 그땐 그 사람 말이면 다 옳다고 생각했었네요. 순진하고 멍청했죠. 아무 생각 없던 저에게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하자며 설득했던 그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자기가 하자고 졸랐던 결혼이면서 제 앞에서 툭 하면
이 한창인 나이에 결혼한 게 후회된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었죠. 전 남편은 아마도 결혼식 때 처음 만났던 제 친한 친구에게 반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박수도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법. 친구 역시 제 전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는지 집들이 때 둘이서 연락처도 주고받았나 보더라고요. 이젠 다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날의 대화가 기억이 나요. 집들이가 끝나고 손님들이 전부 가고 나서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침대에 누워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친구 중에 땡땡이 있잖아. 진짜 남자들이 좋아하게 생긴 얼굴인 거 알아? 참나, 그래서? 어우, 아까 볼이 발그레져서 나한테 술 따라주는데 설레더라. 술김에 와이프에게 별 말을 다 하던 그 남편놈.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혼까지 이어질 큰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집들이 이후로 그 두 사람은 사적으로 둘이서 만나기까지 했었고 미래 영화라도 찍는 마냥 금기된 사랑을 했더군요. 결국 제 주변 친구들에게 수없이 많은 목격담을 듣게 되었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생활 2년 만에 돌싱이 되었어요. 26세 이혼녀. 사이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솔직히 그게 본인 일이 되고 나면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제 성격상 지난 일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라 주변 친구들이 답답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뺨이라도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되잡아라도 붙여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저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지만 전 그냥 묵묵히 침묵으로 일관했죠. 정말 칼같이 깔끔하게 헤어졌어요. 그 친구랑도 당연히 인연을 끊었고 전 남편과도 마찬가지였죠. 붙잡을 가치는 당연히 못 느끼겠고 이미 좋아 죽는 두 년놈들에게 제가 무슨 욕을 하든 들리겠나 싶어서 무시가 최선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저랑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저랑 2년 만에 갈라섰으면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야 하는데 전 남편은 바람난 제 친구랑 2년 연애했다고 또 결혼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20대에만 2번의 결혼. 지들은 진지하고 신중할지 몰라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볍고 생각 없어 보였을까요? 저 역시 그 소문을 듣게 되었고 솔직히 놀랬어요. 결혼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당시에 묻어뒀었던 분노가 다시 끌어오르는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역시나 저는 아무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미 이혼한 지 2년이나 지났고 내가 이제 와서 뭘 해봐야 더 우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주변 친구들이 제 대신 분노해줬어요. 그 결혼식은 절대 가지 않을 거라며 친구들끼리 입을 모았나 보더라고요. 들어보니 친구들에게 뻔뻔하게 청첩장을 보내고 자기 결혼 축하해달라며 연락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단체로 그 연락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제 전남편과 바람났던 그 친구가 저에게도 연락을 한 거였죠. 야, 나 땡땡인데 이제 2년이나 지난 일인데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저는 인사도 없이 대뜸 화부터 내는 문자 내용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나더러 저러는 거지? 그런데 제가 답장을 하기도 전에 문자가 한 통 더 날라왔죠. 네 결혼만 순결하냐? 내 결혼식도 고귀하고 소중한 결혼식이야. 네가 뭔데 친구들한테 뭐 하면서 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들어? 완전히 피해의식 가득한 말투에 저는 여전히 어이가 없었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며 전화를 받는데 그 목소리부터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넌 내 전남편이랑 바람 펴놓고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 한 번 한 적 있어? 그리고 내가 모함을 했다고? 친구들이 알아서 그 더러운 결혼식 안 가겠다고 하는 건데 어디다 대고 나한테 화풀이야. 다시 한 번만 이딴 연락 하기만 해봐라. 그 결혼식에 내가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 친구는 제 강경한 말투에 흠칫 놀랐는지 아무 말도 없이 듣고만 있길래 저는 대답 없는 그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죠. 그리고 몇 주쯤 지나 그들의 결혼식은 예정대로 열렸고 제 쪽 친구들은 정말 한 명도 가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저희 친구들 말고는 다른 동창이나 친한 동네 친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행한 결혼식이 되어서
하객 알바까지 썼다는 소문이 들렸죠. 그런데 제가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나요? 이제 결혼까지 했다는 두 사람인데 쓰레기가 쓰레기를 서로 걷어줬으니 잘됐다고 생각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리곤 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또 지나갔고 저는 30살이 되어 직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2년 만에 이혼했다는 사실도 제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해주고 예비시댁 되실 분들한테도 제 편을 정말 많이 들어가며 설득했던 이 남자. 저는 이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처음으로 들었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며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소식이 또 어떻게 전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존남편에게 처음으로 연락이 왔어요.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느라 한창 바빴던 어느 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무심코 받았더니 술에 잔뜩 취한 존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잘 지내지?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소름이 끼쳤어요. 너 결혼할 사람 생겼다는 소식 우연히 듣고 전화하게 됐어.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싶고 잘 살아라는 말도 하고 싶어서. 신부의 친구와 바람난 신랑이었는데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졌겠어요? 저는 저 사람이 저에게 사과하는 것 자체가 믿기지도 않았고 오래 전화하고 싶지도 않아서 알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그날 밤부터 종종 문자가 오는 겁니다. 나 사실 가영이랑 요즘 힘들다. 네가 많이 보고 싶다. 네 생각이 많이 난다. 후회된다. 이런 류의 문자를 끊임없이 보내왔죠. 맨 처음 문자를 받았을 때는 조금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뿐이었지 저 역시 미련이나 그리운 마음이 든 건 절대 없습니다. 미련을 떨어줄 가치가 없는 인간이니까요. 그리고 오밤중에 자꾸 외간 남자에게서 그것도 전 남편에게 문자가 오는 일. 지금 남편 될 사람이 알게 되면 정말 기분 나쁜 일이지만 저는 바람이라는 걸 겪어본 사람이기에 이런 걸 숨기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모조리 다 말해줬어요. 요즘 이런 연락들이 갑자기 오고 있고 차단을 하고 번호를 바꿔야겠다고도 얘기했죠. 그런데 예비 신랑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주더라고요. 당신한테 하면 안 될 배신을 한 두 사람인데 이렇게 번호만 바꿔버리는 건 좀 아쉽지 않아? 왜? 무슨 생각이라도 있어? 이건 어떨까? 예랑이의 제안은 이러했죠. 남편에게 오는 문자들을 모두 찍어서 부인에게 모두 보내줘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생각 같았죠. 제가 중간에서 모함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셈이니 이만큼 깔끔한 복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전 남편에게서 온 미련 떠는 문자들을 모조리 그 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바로 난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친구에게도 전 남편에게도 전화가 들들볶듯 오길래 저는 모조리 다 씹어버렸죠. 현부인에게 된통 당했을 테니 이제 나한테 이런 연락은 오지 않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은 상상보다 더 최악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쉴 새 없이 오길래 저는 전화를 받아서 도대체 왜 자꾸 연락하는 거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나 네가 땡땡이한테 보낸 문자들 때문에 뺨 맞고 욕도 없고 별일 다 있었어. 그런데도 나 너한테 연락한 거 후회 안 해. 나 너한테 돌아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적당히 하라며 선 넘는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하게 얘기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 정말 보통이 아니더군요. 제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택배 한 박스를 보내는데 여러분이 저랑 연애하면서 주고받았던 크고 작은 선물 편지 그리고 사진들을 가득가득 담아서 보내는데 그 안에는 커플로 맞춰서 사입었던 속옷까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박스를 열자마자 소름이 돋아서 소리를 질렀어요. 속옷 더미, 사진 더미, 그리고 중요한 건 박스의 발신인도 정확히 적혀있지 않고 운송장도 없던 거죠. 네, 맞아요. 이 새끼가 직접 저희 집 앞에 두고 간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랑이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고 저희는 신혼여행 뒤로 입주하려던 신혼집과의 계약을 조정해서 서둘러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가차없이 경찰에 신고해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부랴부랴 신혼집으로 이사한 후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국이 이런지라 해외로 나가려던 신혼여행은 잠시 뒤로 미루고 근교에서 호텔이나 잡아서 넉넉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요. 하필 남편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트남에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려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같이 다녀오기로 했어요. 비록 이곳저곳은 다니지 못했지만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호텔에서 넉넉하게 시간을 보내며 쉬는 것만으로도 참 꿀처럼 달콤했죠. 휴대폰 로밍도 하지 않은 채 이국적인 풍경을 누리면서 잠도 푹 자고 피로도 풀다가 돌아왔는데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에 수없이 알림이 울리더라고요. 해외에 있던 동안 쌓여있었던 문자와 부재중 알림들, 그중 몇 개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연락이었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전 남편의 연락이었죠. 저는 이제 나도 새 가정을 꾸리는 출발선에 서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불청객의 연락을 받게 되다니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차단은 물론이고 번호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또 오는 겁니다. 저는 잔뜩 흥분한 채로 전화를 받았어요.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호구로 보이디? 이 번호가 네 거야? 유부남이면 유부남답게 행동해. 너도 이제 30대인데 경찰서 가기 싫으면 철 좀 드는 게 어때?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미친 듯이 쏟아붓는 제 말에 전 남편은 당황했는지 조금 뜸을 들이더니 그게 아니라며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다른 게 아니고 그간 자기가 너무 일방적이고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물론이고 남편 되는 사람에게도 사과를 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개소리는 집어치우라고 했습니다. 내 남편 얼굴 볼 생각, 연락처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제 이 번호도 바꿀 거니 내 인생에서 깔끔하게 사라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 남편이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알겠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테니 마지막 부탁만 들어달래요. 그러자 제가 대답 없이 가만히 있으니 자기 부탁은 딱 하나라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우리 예전에 자주 놀러 갔었던 수변공원 있잖아. 거기서 마지막으로 얼굴 딱 한 번만 보자. 어? 너한테 마지막으로 직접 사과도 하고 싶고 마지막 인사도 얼굴 보고 하고 싶어서 그래. 제발 부탁이야. 수변공원에서 보고 나면 다시 연락 안 할 거야? 당연하지. 절대 안 할게. 나도 내 가정에 집중하고 너도 네 새 삶에 집중해야지. 이게 마지막이야. 저는 살짝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수변공원은 전 남편과 제가 연애할 시절에 드라이브 삼아 자주 갔었던 곳인데 낮이건 밤이건 사람이 잘 없는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물소리만 잔잔히 들리고 밤 공기도 신선한 그곳으로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저를 불려낸 전 남편. 그리고 거길 제 발로 걸어갔다니 좀 위험하긴 하죠. 하지만 저도 다 생각이 있었어요. 전 남편 말대로 정말 마지막 인사도 완벽하게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꽤 쌀쌀한 날씨이길래 따뜻한 커피 2잔을 사서 공원에 도착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없이 조용한 건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며 과거를 잠깐 회상하고 있었는데 공원 중간에 세워져 있는 전 남편 차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차를 세운 다음 커피를 들고 전 남편 차로 천천히 다가갔죠. 그런데 가까이 가기도 전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어요. 글쎄, 어둑한 창문 안으로 언뜻 전 남편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인간 발가벗고 있는 겁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요. 저는 기겁을 했고 속으로 역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죠. 사람 절대 안 변하네요. 저는 들고 있던 커피를 차 창문에 처박듯이 집어던지고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뒤돌아 걷자마자 차문이 발칵 열리면서 전 남편이 튀어나오더군요. 외투 하나 걸치지 않고 맨몸 그대로요. 징그럽고 소름이 돋아서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저에게 달려오면서 말하길, 우리 오늘 진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답게 옛날처럼 하룻밤만 보내자, 응? 여긴 사람도 없어서 아무도 모를 거야. 제발.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그걸로 차 밖에서 저를 향해 뛰어오는 이 남자. 저는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생각은 단 1%도 없던 거죠. 저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제 차보다 더 멀찌감치 차를 대고 있었던 남편이 제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겁니다. 그러자 그 꼴로 저를 향해 징그럽게 걸어오던 전 남편 놈은 멀리서 걸어오는 제 남편을 보자마자 뒤돌아 차로 달려갔고 남편은 그놈을 잡아채서 뺨을 후려 갈겼어요. 그리고 공원 주변에 있는 공터까지 그 인간을 끌고 갔고 억소리가 나도록 흠씬 두들기기 시작했죠. 저는 당연히 말리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 없이 여길 왜 혼자 왔겠어요? 애초에 남편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했었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 더 멀리 차를 세워두고 저를 지켜봐달라고 부탁해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참을 두들겨 맞은 전 남편 놈이 신고하겠다며 휴대폰을 찾길래 제가 그놈에게 제 휴대폰을 던져주며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해봤자 어떻게 될진 뻔하니까요. 생각지 못했던 제 행동에 전 남편은 퉁퉁 부은 얼굴로 멍하니 저희 둘을 올려다봤고 저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말해줬죠. 역시나 네 머릿속에는 여전히 똥만 차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 이거야말로 우리의 완벽한 안녕이다. 그리고 신고 안 할 거야? 안 할 거면 내가 하고. 저는 그 말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풍기문란죄로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분들이 도착을 했고 전 남편 새끼는 그 사이에 옷을 부랴부랴 다 챙겨 입더니 경찰이 오자마자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엉엉 울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희는 이미 모든 걸 다 생각해두고 있었어요. 이 새끼는 절대 정상이 아니니까요. 제 남편이 이놈을 공원 옆 공터로 끌고 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CCTV 하나 없을 뿐 아니라 끌고 가는 길에 제 차 남편 차에 이놈의 벌거벗은 꼴과 저에게 달려오는 장면만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 CCTV를 보여주고 있는데 1시간쯤 지나니 연락을 받은 친구도 도착을 했죠. 전 남편과 바람을 피고 제가 26이라는 나이에 이혼을 했을 때도 저에게 얼굴 한번 안 비추고 사과 한번 안 했던 친구를 여기서 보게 되니 감회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상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저희를 노려보며 들어오기에 저도 흥분해서 벌떡 일어나 그년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지가 무슨 할 말이 있나요? 지 남편이 전부인한테 치근덕거린 수없는 증거들과 발가벗고 돌아다닌 흔적들이 경찰서에 널브러져 있는데요. 곧이어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그 친구가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죠. 내가 미친놈이랑 결혼을 했다며 애초에 지 부인 놔두고 바람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며 후야 절규에 가득 차는 울음을 터뜨리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생각을 이제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끼리끼리 만나는 게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약 2시간 정도 있다 보니 제가 신고한 풍기문란죄는 공연음란죄라는 죄명으로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도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데 저와 남편이 제시한 증거를 참고해보면 정도가 지나쳐서 징역 1년이나 500만 원 가량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날 일은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안에 저희 동네 이웃분들이 2명 계셨나 보더라고요. 그날 일의 모든 정황이 동네 방네 소문이 쫙 퍼졌고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일은 화제가 되었어요. 내심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다들 저에게 전화가 와서 괜찮냐고 놀라지 않았냐고 묻길래 애초에 남편과 모두 대비를 해둔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았다고 대답하며 친구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종 오는 연락들 속에서도 그 년놈들의 근황도 들리더라고요. 결국은 이혼을 했다는데 제 생각보다는 꽤 오래 결혼 생활을 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들어보니 둘 사이에 아이도 하나 있다던데 그들 인생에는 이제 관심도 없지만 앞으로 자라날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 가여워요. 엄마나 아빠나 둘 다 개념이 저렇게 없는데 걱정이네요. 하지만 그들 인생에 크게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나요? 이제 제 새 삶을 살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그날 이후로 후련하게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두 인간들의 번호도 미리 차단해 두었어요. 다시는 어떤 식으로도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들어보니 전 남편은 경찰서 소동 이후로 소문이 일파만파 나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느라 쥐죽은 듯
잠잠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후 이사 갔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과는 달리 제 친구는 아직도 제 탓을 한대요. 잘 살고 있었던 지들 인생에 제가 갑자기 끼어들고 친구들에게 모함을 하고 지 남편을 반대로 꼬드겨서 자기 인생이 파탄났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말에 누가 믿어줍니까? 다들 그 친구랑 연락을 하나둘씩 끊고 있는 와중이에요. 하긴 자기 결혼식도 안 왔던 친구들한테 매일같이 연락해서 제욕을 하는 것 보면 그 친구 인생도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희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부부가 신혼집에 입주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찾아올까봐 일부러 지역을 옮긴다던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부부에게 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저희는 원래 신혼생활을 2년 정도 즐기다가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찍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는 아기가 생긴다면 마당이 넓은 외가 쪽의 집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큰 계획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계획을 이렇게 일찍 실행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무쪼록 여러모로 잊고 싶은 일들이 많았던 이 지역을 아기라는 소중한 선물과 함께 떠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바람핀 전 남편과 친구가 연애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권선징악은 절대 없다. 인과응보 따위는 동화 속에만 존재한다고 철저하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저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를 배신한 그들은 영원히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살아보니 그렇지 않네요. 제가 굳이 상처를 주고 복수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걸 최근 들어서 많이 느꼈어요. 친구들이 항상 답답하다고 뭐라 했었던 제 성격. 저는 이 성격 그대로 앞으로도 저와 제 가족들의 인생만을 생각하고 위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넋두리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는 이런 더럽고 개념 없는 인물들의 방해가 없길 바라고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인 남자입니다. 저희 가족이 겪은 기막힌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요. 저와 아내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참하고 성실한 아내의 모습에 반하게 되어서 제가 2개월 동안 가슴앓이를 했죠.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어요. 아내가 딱 잘라서 거절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정리가 이뤄지면 좋으련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짝사랑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전화해서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생각하면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아내가 저에게 혹시 아직 저한테 마음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바로 아직 마음 있다고 좋아한다고 했더니 그럼 한번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사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내에게 갑자기 왜 마음이 변한 거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대답해주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저를 보게 됐는데 제가 길에서 나무를 파시던 할머니를 모른 척하지 않고 다가가서 나무를 모두 사더래요.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추운데 너무 오래 계시지 말고 일찍 들어가세요 라고 했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좋은 감정이 들기 시작한 거였고요. 오매불망 바라만 보던 여자와 연애를 하니까 날아갈 것처럼 행복했어요.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연애한 지 1년 후에 청혼했고 아내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회사 사람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면 다들 놀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했다는 식으로 축하한다고 해주더라고요. 제가 회사 사람들한테 혹시 우리 둘이 만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냐고 했더니 티가 너무 나서 모를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나름 비밀스럽게 만난다고 했는데 역시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건가 봐요.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거의 바로 임신하게 됐어요.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도 계속 직장에 다니고 싶어 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과 육아에만 전념하게 됐습니다. 그런 아내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되도록 주말에는 출근하거나 약속을 잡지 않고 아내 곁에 있었죠. 다행히 저를 대신해서 아내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처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남매는 만났다 하면 으르렁거리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아내와 처남은 정말 사이 좋은 남매예요. 장모님 말로는 두 사람이 어렸을 때도 싸우지 않았답니다. 신혼 때는 아내와 처남 사이를 질투할 정도였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남은 임신한 아내를 저 못지않게 잘 챙겨줬어요. 먹을 것을 자주 사다 주기도 하고 제가 일이 많아서 늦게 들어가게 되면 처남이 대신 아내와 저녁을 먹어줬죠. 아내가 출산하고 나서도 몸에 좋은 보양식이나 아이 옷도 잔뜩 챙겨줬습니다. 저는 그런 처남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처남을 만나면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처남과 단둘이 만나서 술을 한잔하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했죠. 아내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처남은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부부는 처남이 아주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항상 바래왔죠. 실제로 아내는 처남에게 좋은 여자를 소개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료에게 맞선 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도 했고요. 하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2번 정도 맞선 자리를 주선해줘도 처남이 모두 거절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처남이 딱히 연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만약 연애하고 싶으면 주변에서 소개팅이나 맞선을 주선해주지 않아도 자신이 알아서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처남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놓고 처남에게 아직 연애할 생각이 없는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제 물음에 처남이 네, 아직은 혼자가 편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처남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지 않으니 당연히 장모님과 아내는 걱정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처갓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처남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녁을 먹던 식구들은 일제히 처남을 보면서 무슨 할 말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처남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도 처남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줄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아내가 처남에게 너 여자친구 있었어? 라고 물으니까 처남이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이 여자친구를 어디서 만난 거냐고 물었더니 처남이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만났다고 대답하더군요. 처남은 주말에 여자친구를 인사시키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식구들은 모두 그러라고 했죠. 저녁을 다 먹은 후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처남에게 어떤 여자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처남은 직접 보라고 하면서 말을 아꼈어요. 저도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지만 어차피 누군지 못 들을 것 같아서 그냥 참았고요. 사실 처남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던 날에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처남 여자친구가 더 중요했던 터라 당연히 취소했죠. 주말이 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 약속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처가 집에 갔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을 도와서 식사를 준비했고 저와 장인어른은 바둑을 두면서 처남 여자친구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고 이야기했죠. 차가 밀리는 바람에 처남과 처남 여자친구는 30분 늦게 처가로 왔습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던 처남 여자친구를 처음 대면했는데 생각했던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처남은 순한 강아지상 같은 여자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남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는 인상이 아주 강한 고양이상이더라고요. 어쨌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식사하면서 처남 여자친구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죠. 처남 여자친구는 처남보다 2살이 어렸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처남 여자친구 말로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없이 아버지랑 단둘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장모님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으셨습니다.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지만 저와 아내는 그런 장모님 표정을 단번에 읽었죠. 처남도 읽었는지 바로 대화 주제를 바꾸더라고요. 처남 여자친구가 집에 돌아가고 나서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특히 장모님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처남 여자친구 인상이 좀 강하다는 것도 이해에는 부정적인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홀아버지라는 게 컸던 것 같아요. 장모님이 직접적으로 결혼을 반대하시진 않았지만 처남에게 아직 6개월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너무 결혼을 서두르는 거 아니냐고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처남이 여자친구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자친구가 혹시 임신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처남을 따로 불러서 혹시 혼자 임신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처남이 펄쩍 뛰면서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여자친구랑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아내한테 처남 여자친구가 마음에 드냐고 물었더니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처남이 너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처남은 자기 고집대로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여자친구가 집으로 인사 오기가 무섭게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죠. 장모님, 장인어른과 아내는 그저 처남이 잘 살기를 바라면서 여자친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저 역시도 처남이 여자친구랑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랬고요. 처남은 바람대로 결혼하고 나서 잘 살았습니다. 처남 댁도 인상이 강한 것과는 다르게 차분한 성격인 것 같았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제 아내가 처남 댁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루는 오랜만에 다 함께 처가댁에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어디 아픈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처남댁이 담배를 피운다고요. 저녁을 먹고 나서 처가 식구들이 다 같이 맥주를 한잔 했어요. 저와 처남은 운전해야 해서 마시지 않았죠. 그러다가 맥주가 다 떨어져서 처남댁이 혼자 가까운 편의점으로 맥주를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바람을 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고요. 아내 말로는 그때 바깥 공기를 쐬다가 처남댁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답니다. 물론 흡연하는데 여자 남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히 담배 피우는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아내가 저한테 땡땡이도 자기 와이프가 담배 피우는 거 알까?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당연히 알겠지 라고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죠. 그런데 아내가 궁금했는지 처남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나 봐요. 이틀 후에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아내한테 처남이 뭐래?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안 피운다고 하면서 나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오히려 묻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래서 봤다고 했어? 라고 물었더니 차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처남댁을 대하는 아내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저는 충분히 아내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도 처남댁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나 처남은 처남댁에 푹 빠진 것 같았죠.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은 처남을 두고 하는 말 같을 정도였어요. 제가 처남한테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좋냐고 물었더니 처남이 쑥스럽다는 듯이 웃으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남댁에 어떤 부분이 좋냐고 물었더니 다 좋은데 참하고 여성스러운 부분이 특히 더 좋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남댁이 담배를 피운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막상 알게 되어도 처남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제 생각을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도 그렇지? 나도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야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더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장모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늦은 밤에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전화하셔서 장모님이 사라졌는데 아무래도 가출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부는 아내를 데리고 바로 처갓집으로 달려갔죠. 장인어른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인어른이 친구분들과 저녁을 먹고 집에 왔는데 장모님이 없으셨대요. 당연히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밤 10시 전에는 항상 집에 들어오시던 장모님이 11시가 넘도록 오지 않았대요.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요. 장인어른이 무슨 일이 생겼나 생각하면서 초조하게 장모님을 기다리다가 우연히 장모님 짐이 없어진 걸 알게 되신 거예요. 대형 캐리어 2개도 함께 없어졌고요. 아내가 장인어른 말을 듣고 혹시 두 분이 싸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이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일단 저희 부부와 장인어른은 다음날까지 장모님을 기다렸습니다. 따로 처남에겐 말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틀이 지나도 장모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죠. 어느 순간부터 장모님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실종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가출이 명확해 보여서 할 수가 없었죠. 그런 후에 아내가 뒤늦게 처남에게 장모님 일을 전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남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처가로 뛰어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내 말로는 장모님이 가출했다고 말을 했을 때 처남이 차분한 말투로 일단 알겠어 라고 했답니다. 아내도 저도 처남의 반응이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아내가 처남에게 혹시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처남이 본인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일단 엄마를 기다려보자고 하더군요. 처남의 태도가 왠지 찝찝하긴 했지만 이유를 모르니까 더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죠. 그러다가 장모님이 사라지신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나요? 퇴근할 직전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내가 다급하게 퇴근 후에 바로 처남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려갔죠. 처남 집에 갔더니 아내랑 처남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처음 본 모습에 어리둥절해서 대체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저한테 어떤 휴대전화를 보여주더군요. 자세히 살펴봤는데 글쎄 장모님이 휴대전화가 아니겠어요? 제가 아내한테 이걸 어디서 찾은 거냐고 물었더니 처남이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처남이 휴가라는 말을 듣고 아내가 사라진 장모님에 관해서 의논하려고 처남 집에 왔대요. 처남 댁은 외출하고 처남 혼자 조카를 보고 있었는데 조카가 음료수를 먹다가 옷에 쏟은 거예요. 처남이 아내한테 조카 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조카 옷을 찾다가 우연히 서랍 안에서 장모님 휴대전화를 찾은 겁니다. 아내가 그 휴대전화를 발견하자마자 처남에게 이걸 왜 네가 가지고 있냐고 따져 물었대요. 그런데 처남이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처남에게 도대체 장모님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처남은 말을 하지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엄청난 사실을 처남댁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기다렸다가 처남댁이 집에 왔을 때 다시 물어봤어요. 장모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자 처남댁이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다 때가 오면 만나게 된다고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흥분하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당장 우리 엄마 어디에 있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처남과 처남댁은 돌아가라고 하면서 저희 부부를 집에서 쫓아냈죠. 아내는 그 사실을 장인어른에게도 알렸어요. 장인어른은 처남 집으로 뛰어가서 화를 내셨지만 처남과 처남댁은 그런 장인어른마저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처남과 처남댁을 압박했어요. 저는 아내가 쉬지 않고 닥달하면 처남이 이기지 못하고 사실을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처남과 처남댁이 지독하더군요. 결국 처남과 처남댁은 식구들에게 끝까지 비밀로 한 채 조카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마치 장모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저희 부부와 장인어른은 사라진 장모님과 처남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엄마! 라는 아내의 외침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났더니 아내가 휴대전화를 붙잡고 울면서 엄마! 지금 어디야?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바로 장모님에게서 걸려온 전화라는 걸 깨닫고 아내에게 장모님이셔? 지금 어디 계시대? 라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장모님에게 지금 어디냐고 위치를 알려주면 찾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 휴대전화에 귀를 대고 장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었죠. 아내의 물음에 장모님은 무슨 기도원 같은 곳인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는데 지역은 구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구미에 있는 기도원을 모두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아내와 함께 바로 구미로 내려갔죠. 모든 기도원을 돌아다니면서 장모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에도 장모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기도원에 있던 사람에게 혹시 구미에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기도원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기도원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이상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도원이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이상한 종교단체요? 라고 물었더니 기독교, 천주교처럼 우리가 아는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래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나오지 않는답니다. 저희 부부는 그곳 위치를 알아내서 바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장모님이 이곳에 있는지 물었죠. 그런데 다들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분명 그곳에 장모님이 계시다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들 낌새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어떤 것을 보더니 옳게!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봤더니 저희 부부를 보고 황급히 도망가는 처남댁이 보였어요. 아내와 저는 저희를 막으려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처남댁을 쫓아갔죠. 초등학교 때 육상부였던 아내는 곧바로 처남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장모님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소리쳤죠. 나중에 저희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처남도 밖으로 나와서 저희 부부를 말리더군요. 저는 처남에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이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남이 이 모든 게 다 장모님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어요. 장모님이 위암이랍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위암 초기라는 걸 발견했대요. 처남이 장모님을 모시고 간 거라서 의사에게 바로 그 사실을 들었답니다. 처남은 사실을 알자마자 장모님을 설득해서 기도원으로 모시고 온 거라고 했어요. 왜 병원이 아닌 기도원이냐고 했더니 그 기도원에 암을 고치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처구니 없는 처남의 말에 저희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남은 자신이 꼭 장모님 병을 고칠 테니까 믿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당장 장모님을 돌려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듣고 있던 처남댁이 지금 이러는 건 어머님 죽이는 일이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가 처남댁 뺨을 때리고 당장 우리 엄마 내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요. 그러자 처남이 바로 처남댁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 처남을 움직이는 건 바로 처남댁이라는 사실을요. 처남댁은 잠시 생각하더니 처남에게 장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처남은 바로 알겠다고 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10분 후쯤에 처남이 장모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장모님을 끌어안았어요. 저는 바로 처남과 처남댁에게 장모님은 우리가 모시고 가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처남댁이 그러라고 하더군요. 왠지 더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바로 장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내가 장모님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장모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장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고 충격에 빠져 있었는데 처남이 그랬답니다. 우리 아내가 그러는데 엄마 병을 고칠 방법이 있대. 라고요. 그러면서 장인어른과 저희 부부에게는 비밀로 하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답니다. 장모님은 유명한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자신을 데리고 가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처남과 처남댁을 따라간 거고요. 그런데 도착한 곳이 병원이 아닌 기도원이었던 거죠. 장모님이 왜 여기로 왔냐고 물었는데 처남댁이 여기에서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장모님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들만 믿고 시키는 대로 했고요. 그 후로 장모님은 그 기도원에서 거의 갇혀 지냈답니다. 그곳 사람들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신비한 물이 있다고 하면서 그 물을 장모님에게 줬대요. 그제야 장모님은 처남과 처남댁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장모님은 처남에게 몇 번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기회를 엿보다가 몰래 방에서 빠져나와서 건물에 있던 전화로 아내에게 전화하신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이 장모님을 감금하거나 하진 않아서 전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에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처남댁이 신비한 물을 사야 한다면서 장모님에게 돈을 요구했답니다. 처남이 계속 장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보채는 바람에 2천만 원을 처남댁에게 줬대요. 그렇게 장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장인어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장인어른도 화를 참지 못하고 처남과 처남댁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소리를 질렀죠. 날이 밝는 대로 아내가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사를 받았죠. 검사 결과 위암이 맞긴 했는데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수술만 받으면 괜찮았어요. 의사 말로는 더 늦었으면 수술 시기를 놓쳤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장모님이 계속 그 기도원에 계셨으면 정말 위험해지셨을 거예요. 빨리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다행이었던 거죠. 그 길로 장모님은 바로 입원하고 수술 날짜를 잡으셨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을 입원시키자마자 처남에게 전화해서 악다구니를 쓰며 화를 냈죠. 저는 처남이 잘못을 뉘우치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내에게 장모님을 위험에 빠뜨린 거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내가 수술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분을 왜 기도원에 데리고 간 거냐고 돈 뜯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처남이
무슨 소리냐고 장모님이 자신들에게 준 돈은 오로지 치료 목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처남에게 다시 전화해서 장모님이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다 써버리고 없답니다. 아내가 처남댁한테도 전화해서 당장 장모님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처남댁이 자기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면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랑은 더는 말 섞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장모님은 무사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처남이랑 처남댁이 병원에 찾아와서 장모님을 데리고 갈까봐 저랑 아내가 항상 병실을 지켰어요. 착하고 성실했던 처남이 180도로 변한 것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아내와 장모님, 장인어른은 오죽했을까요? 아내는 2번 다시 처남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장모님, 장인어른은 어떻게든 처남을 예전으로 돌려놓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처남이 아예 가족들과 연락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었죠. 처남과 처남댁이 사라져버린 후에 처남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남이 친구 소개로 처남댁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랍니다. 처남이 길을 가는데 처남댁이 마음에 든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만나게 된 거래요. 처남 친구는 처남댁이 의도적으로 처남에게 접근한 것 같다고 했어요. 처남댁 때문에 처남이 그 이상한 종교에 빠진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아내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남이 결혼하기 전에 친구가 말렸대요. 여자친구가 이상한 여자인 것 같으니까 헤어지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이미 처남댁에게 빠져버린 처남은 친구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 바람에 처남은 장모님을 위험에 빠뜨렸고요. 처남댁 아버지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처남댁 아버지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했는데 듣고 큰 충격에 빠지셨어요.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저희 장모님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아마 처남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를 거예요. 오히려 저희 부부가 장모님을 위험하게 했다면서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처남과 처남댁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장모님이 몸을 회복하자마자 그 기도원으로 다시 찾아가려고 했어요. 처남을 데리고 집으로 오려고요. 하지만 아내와 장인어른이 말렸습니다. 혹시 찾아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나중에 장인어른이 경찰에 신고도 해봤는데 처남이 성인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장모님은 다행히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물론 처남 생각만 하면 한숨부터 쉬시지만요. 장인어른 역시 처남 때문에 한동안 술을 많이 드시다가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잘 드시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처남만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만 들어요. 처남댁에게 세뇌당해서 이상한 종교에 빠졌으니 말이에요. 부디 처남이 정신 차리고 가족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의 처남 모습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처남댁도 홀로 계시는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남자는 모름지기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남자 여러분, 정말 여자 잘 만나세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상한 종교에는 빠지지 마세요.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힘들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결혼 3년차를 맞은 3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늦까지 취업 준비생 아내가 있어요. 원래는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1년 전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생계가 어렵거나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집에만 있으려다 보니 답답한 마음이 컸던 거죠. 저희는 원래 아기 계획이 확실히 있었던 건 아니어서 결혼 후에도 아기가 찾아오면 찾아오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저희끼리 잘 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2, 3년이 지나도 아기 소식이 없자 아내가 전업주부로 계속 있을 순 없다며 맞벌이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같이 일하면 좋죠. 저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예쁘게 생각했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취업 준비를 열심히 응원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회사나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공기업으로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나이나 학력보다 철저히 능력만 본대요. 그래서 이번에 마음 한번 제대로 잡고 준비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가에서도 와이프의 선택을 응원해 주시기로 했죠. 다만 아기 소식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워하셨지만 크게 티 내시지는 않아서 감사했어요. 그렇게 약 1년 전부터 아내의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된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한 취업 공부는 그냥 집에서 책 보고 강의 보고하면서 준비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행보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일단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영어 스터디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험을 친다 그러고, 화요일은 또 다른 과목 공부 모임, 수요일은 모의 면접 모임,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작년 초면 코로나가 한창 번질 때였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 모든 걸 사람들이랑 꼭 같이 해야 하는 거냐 물었죠. 그랬더니 아내가 저더러 뭘 잘 모른다며 요즘 사람들은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쓴소리를 탁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건데 공부 때문에 그런지 한껏 예민해져 있는 아내를 보며 저는 아마도 이맘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공기업 채용 시즌이 다가왔죠. 저는 매일매일 바쁘게 다니는 걸 보니 아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참혹했어요. 10군데가 넘는 것을 지원했는데 모질이 다 떨어졌죠. 그래도 처음 도전한 건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아내를 꼭 안아줬는데 아내가 제 팔을 팍 뿌리치면서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스터디 모임을 늘려야겠어. 솔직히 내가 공부에만 딱 집중했으면 이번에 한 방에 됐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주부도 아닌데 집안일이다 뭐다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당신이랑 집안일 분담 다시 해야겠어. 아내의 갑작스러운 화풀이에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좀 서운했죠. 저 아내가 전업주부일 때나 집안일에 손 놓고 있었지 공부 시작하고 나서는 빨래랑 설거지, 청소기는 제가 거의 전담하듯 하고 있거든요. 집안이 점점 더러워지는 모습이 제 눈에도 너무 잘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를 아무 일도 안 한 사람 취급하니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탈락의 쓴맛에 기분이 좋지 않은 아내가 더 우울해질까봐 딱히 대꾸하지 않고 그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전날 아내에게 똑바로 일러뒀어야 했던 것 같네요. 저 때를 기준으로 아내는 본격적으로 바깥 생활에만 치우치기 시작했고 저와의 관계도 제대로 망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이 된 케이스라 솔직히 저런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외출이 잦았어요. 아무리 공부 모임이다 뭐다 해도 집에서 복습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땐 거의 맨날 외출만 하고 집에서는 공부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퇴근하고 들어와 보면 아내는 매일 책상이 아닌 화장대 앞에 앉아서 외출 준비에 여념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밥도 제가 알아서 챙겨 먹고 설거지까지 해두는 게 생활이 되었죠. 그리고 무슨 통화와 문자를 그렇게나 많이 하는지 대체 누구랑 연락하냐고 물으면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아내는 스터디 모임 구성원들이라며 다음 약속을 잡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내와 저는 점점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죠. 그러다 정말 오랜만에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 다음 시즌에서도 혹시라도 다 떨어지게 되면 그냥 일반 회사로 취업하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집에 있는 거 어때?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는 젓가락을 딱 멈추고 저를 째려봤죠. 지금 자기 꿈을 포기하라는 거냐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라고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아내의 꿈까지나 되는 줄요. 그저 아내가 안정적인 맞벌이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공기업에 취업하는 걸 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친다면 노선을 바꾸거나 포기해도 된다고 이야기한 건데 아내는 엄청나게 흥분해서 저에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왜? 집에서 밥 쪄주고 청소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불편하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어올 테니까 그 돈으로 식모라도 고용하지 그래?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내를 멍하게 바라보기만 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나한테 차갑게 구는 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내의 모든 것이 점점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맘때쯤 너무 심란해서 회사 동료에게 아내와의 불화를 하소연한 적이 있어요. 요즘 아내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집안에만 들어오면 화부터 낸다.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걸겠다 이야기하면서 요즘 생활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동료가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도대체 어떤 취업준비생이
그렇게 공부를 하냐고 하는 겁니다. 매일 화장만 하고 있다고? 누가 취업 모임 나가는데 화장이 1시간이나 쓰냐? 책 한 자라도 더 읽고 나가려고 하지. 저와 달리 제 회사 동료의 경우에는 취업 준비를 몇 년씩이나 했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 했죠. 그리고 그런 자신이 들었을 때 아내의 일상이 너무나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물론 동료 자신도 영어 스터디다 면접 스터디다 다녀본 적은 있지만 그건 일주일에 한두 번이 최대치지 자기 공부 시간이 가장 중요해서 하루에 5시간은 좋게 집에서 예습보습에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가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완전 초창기 때를 제외하면요.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나니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튀어진 의심의 싹은 나날이 커져만 가기 바빴습니다. 그날도 퇴근을 하고 집에 가보니 역시나 아내는 또 밖에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내 책상으로 가서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10권도 넘는 책이 마치 새 것처럼 깨끗한 겁니다. 글자는커녕 줄 한 줄 그어져 있는 게 없더라고요. 심지어 필통에는 소복하게 먼지까지 쌓여 있었죠. 저는 도대체 이 여자가 지난 몇 달 동안 뭐라고 산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그리고 그날 아내는 11시가 넘는 시간이 다 되었어야 집에 들어왔는데 어이없게도 그날은 심지어 술 냄새까지 풍기고 들어왔죠. 당신 설마 술 먹고 들어온 거야? 저는 믿기지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몸의 라인이 다 드러나 보이는 착 달라붙는 원피스, 거기에 10cm는 다 되어 보이는 하이힐, 게다가 책 한 권도 안 들어갈 것 같은 핸드백을 메고 아내가 휘청휘청 거리며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왜? 공부하는 사람은 어쩌다 술 한 잔도 못 먹냐? 아, 요즘 진짜 왜 이렇게 눈치를 줘? 제가 잠자코 밀린 집안일을 했으면 했지 눈치를 줬으면 뭘 얼마나 줬다고 저러는지. 아내는 또 제가 꺼낸 한마디만으로도 바짝 열이 올라서 불같이 화를 냈고 저는 한숨을 푹 쉬며 됐다고 길게 말하기도 싫다며 안방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술이 많이 취해 있던 상태인 아내가 소파에 철푸덕 앉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겁니다. 응, 오빠 방금 들어왔죠요. 혀짧은 소리를 내가며 웬 남자 통화를 하는 와이프. 저는 흠칫 놀랐지만 곧바로 나가보지 않고 통화 내용을 계속 엿들었죠. 여행? 에이, 여행은 무리지. 술 한 잔 먹고 와도 나한테 짜증이 저 정도인데. 응? 아니야, 괜찮아. 들어가서 지금 자고 있어요. 안 들릴 거예요. 저는 그 통화로 인해 이 사람이 면접이다 영어 공부다 뭐다 나가면서 절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죠. 그래서 다가오는 주말에 내 눈으로 확인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유부녀한테 여행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꺼낼 정도로 친한 오빠라니. 저는 생각이 많아져서 그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 저는 아내에게 이번 주말에도 나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화장대 앞에 앉아 볼터치를 톡톡 바르며 응 이러고 짧게 대답했고 저는 집에 있는 척하다 아내가 외출을 하자마자 뒤를 따라 나섰죠. 만약 아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던 게 사실이라면 제가 이렇게 아내 뒤를 따라 밟는 게 말도 안 되는 집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봐도 정황상 아내가 너무 수상해서 따라 나서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는 아파트 앞에서 곧바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고 저 역시 택시를 따라잡아 그 차를 따라갔죠. 제가 운전을 해서 따라가면 제 차를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아내가 타고 있던 택시는 시내 한 카페 앞에 섰습니다. 전 그 맞은편에 내려서 멀리서 지켜봤죠. 그런데 정말로 공부 모임이 맞긴 한가 보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책 2권이 올라와 있고 사람들이 10명 정도 있었는데 이상한 건 그 모든 구성원들이 남자였다는 겁니다.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아내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활짝 웃으며 어깨동무에 하이파이브에 반갑게도 인사를 주고받는 남자들과 아내. 공부한다고 몇 번 모여서 뭐 얼마나 친해졌다고 저런 스킨십까지 서슴없이 하는 건지 솔직히 이때부터 저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솔직히 테이블 위에 책만 펼쳐져 있을 뿐이지 다들 딱 봐도 사담만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웃음이 끊이지를 않고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지 박수치고 웃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더 볼 게 있나요?
공부가 아니라 동네 남자들이랑 친목이나 쌓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도 유독 한 명이 아내의 볼을 꼬집고 머리를 쓰다듬고 제일 거슬리는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날도 아내는 가슴이 훤히 파인 원피스를 입고 방긋방긋 웃고 있었고 저는 그 남자와 아내 모습을 지켜보며 힘 빠진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약간의 거짓말과 함께요. 오늘 우연히 시내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당신이 스터디 모임하는 걸 봤다고요. 그런데 너는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들 모두 책 한 줄 안 읽고 수다 떨고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더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관둬. 알았어? 그런데 자신을 봤다는 이야기에 잠깐 놀라는 듯 했던 아내는 이내 곧 저에게 큰 소리로 답하기 시작했죠. 참나, 오늘 하루 그 짧은 한순간 봐놓고서 당신이 뭘 안다고 난리야? 오늘 하루 잠깐 이야기하고 그런 거지 원래 공부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부분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데 제가 일부분만 본 건 아니잖아요. 몇 달 동안 집에서 책 한 번 안 펴놓고 집안일만 잔뜩 쌓아놓는 사람이 대체 뭐가 저렇게 당당해서 큰 소리만 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었어요. 왜 거기엔 남자들만 득실득실 하냐고요. 아내가 말하기를 그것 또한 제 착각이랍니다. 원래는 여자 구성원들도 많은데 오늘 하루만 남자들만 왔을 뿐이라네요. 그러면서 제발 한 부분만 보고 혼자 오해해서 오버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그렇게 또 먼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저히 말로는 못 당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바보가 되어가는 느낌인데 뭔 말을 했다 하면 무조건 내 잘못으로 끝나니까요. 아무래도 이 기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서로 언성 높여가며 싸운 후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내가 친정에 며칠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랑 요즘 사이도 안 좋아서 집에도 있기 싫은 데다가 코로나가 심해져서 카페 모임도 못한다고 이참에 친정 가서 며칠 쉬다 오겠대요. 여자의 촉 무섭다지요. 하지만 남자의 촉도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죠. 아내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친정에 절대 갈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아무런 티를 내지 않고 알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렇게 흔쾌히 알겠다고 할 줄 몰랐던지 흠칫 놀라서 쳐다보더니 일주일 정도 다녀오겠다고 말했죠. 저는 무심한 목소리로 그러라고 했어요. 제가 발끈하기라도 하면 의심할까봐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했죠. 아내는 신이 난 듯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진짜 속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친정 가는데 누가 하이힐 여러 개랑 아슬아슬한 원피스만 챙기나요? 화장품도 엄청나게 챙기고 평소에 친정 갈 때 챙기는 짐과는 차원이 달랐죠. 저는 역시 내 의심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몰래 아내를 다시 한번 따라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고 아내는 누군가의 전화를 또 소곤소곤 받더니 저보고 이제 출발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잠옷 차림으로 푹 쉬고 오라고 이야기했고 아내가 나가자마자 바로 옷을 갈아입고 따라 나섰어요. 확실히 들키지 않고 증거를 잡기 위해서 렌트카까지 미리 빌려놨죠. 평소에 친정 갈 땐 무조건 데려다 달라고 하는 아내. 하지만 이날만큼은 자기 혼자 가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더군요. 집에서 5분 남짓 떨어진 골목에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아내가 그 차에 올라타더라고요. 창문이 워낙 까매서 운전자가 누구인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때부터 그 차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고속도로로 거침없이 올라가는 차를 따라가는데 도대체 행성지가 어딜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착잡했죠. 내가 지금 아내를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난다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몰래 뒤쫓아가고 있으면서도 제발 내가 상상하는 그런 일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차의 최종 목적지는 가평이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2시간 넘게 걸리는 곳인데 여기까지 올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어느 펜션 앞에 도착한 그 차에서 아내와 운전자가 내리는데 운전자가 그 남자인 겁니다. 카페에서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도 스킨십이 많았던 그 남자가 아내를 데리고 여기로 왔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펜션이 멀찍이 보일 때까지만 해도 그 모인 사람들과
전체 여행이라도 가려고 했나 보다 생각했고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나쁜데 심지어 저 새끼랑 단둘이 여행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차올랐죠. 당장 달려가서 난리를 피우고 싶은 걸 혀 깨물어가며 참았어요. 그들은 허리를 깊게 끌어안고선 신혼부부 같은 포즈로 입시를 했습니다. 저는 피지도 않던 담배를 뻑뻑 피며 차 앞에 서서 그 방을 멀찍이서 바라봤죠. 그리고 거의 한갑을 다 펴갈 때쯤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망설여졌어요. 약 3년을 이끌어온 결혼 생활이 지금 이 순간에 달린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눈 가리고 귀 막고 살 수는 없는 노릇. 마침 그때 펜션 주인이 무언가를 그 방으로 들고 가는 모습을 보았고 저는 그때 방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펜션 주인의 손에 들린 걸 보니 나중에 쓸 숯과 고기 그리고 그 외 재료들을 가져다 준 것 같았죠. 저는 주인이 방에 전달을 하고 나오는 순간 닫히고 있는 문을 살짝 잡았어요. 주인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밑으로 내려갔고 방 안에서도 전혀 알지 못했죠. 저는 문틈 사이로 스멀스멀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목소리가 먼저 들리는데 내용이 기가 막힐 정도였죠. 우리 이제 진짜 사귀는 거다. 몰라. 이번 여행 끝나면 그때 알려준다고. 문을 잡고 있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어떤 대화도 들리지 않았고 망측한 숨소리와 신음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아내와 그놈의 헐떡이는 소리를 들으니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방문을 발칵 열고 안으로 저벅저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차마 형연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못 볼 거를 제 눈으로 보고야 말았죠.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괴성을 지르며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그리고 그놈은 그런 아내만큼이나 놀라서 벙쪄버렸죠.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사진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딴 장면이나 현장 포착하려고 몇 시간 동안 밖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참았죠. 그리고 입을 꽉 깨물고 말했어요. 맞벌이 하고 싶다고 취업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네가 그것도 오늘은 집에 가서 쉬고 오겠다고 하던 네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설명해 볼래? 아내는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며 옷을 허겁지겁 입는데 그 남자는 저더러 당신 누구냐고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그놈 말일이야 옷 입으랴 제 눈치 보랴 정신이 없고 당당해도 너무 당당해서 어이가 없었죠. 그러면서 저더러 방금 찍은 사진도 신고하기 전에 당장 지우라는데 말하는 투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의 남편인 걸 까마득히 모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남자를 팍 밀치곤 물어봤습니다. 나의 여자 남편이다. 넌 뭔데? 충격이었어요. 제가 남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아내를 쓱 뒤돌아보며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 뭐야, 너 유부녀야? 그렇습니다. 제 아내, 유부녀인 것도 속이고 이제껏 동네 남자들과 공부를 가장한 친목 모임이나 하고 있었던 거죠. 코너에 몰려버린 아내는 무슨 말 한마디를 똑바로 내뱉지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데 저도 그 남자도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이 남자는 그간 제 와이프가 유부녀인 줄도 모르고 사귀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겁니다. 생각해보니 저번에 집에서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저 몰래 통화를 했을 때도 남편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가족이라고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등장하자마자 좋아서 난리가 났던 카페 안의 모든 남자들,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 분노는 아내에게 모조리 향했죠. 이미 현장의 명백한 증거는 제 손에 사진으로 남았고 이제 아내와의 이야기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단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고 그 어떤 해명도 설명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 역시 저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걸 들켜버렸는데 말이죠. 저는 방바닥에 자지러져서 울고 있는 아내를 보며 그냥 바깥으로 나왔고 저를 뒤따라서 그 남자도 함께 나왔어요. 그렇게 각 평에서도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 펜션에 아내를 버려두고 그 남자도 저도 각자의 길로 출발했죠. 우습게도 그게 아내와의 결혼생활 마지막 장면이네요.
저는 최대한 덤덤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양가에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렸고요. 그리고 외도를 떠나서 근 1년간 결혼 생활 자체가 불행했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고도 말씀드렸죠. 부쩍 초췌해진 제 얼굴을 보며 양가 어르신들 모두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네요. 장인어른은 마지막에 저에게 모자란 딸 대신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전하고 싶다고 하시며 포옹을 해주셨는데 그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껏 부정하고 또 부정하며 참아왔던 눈물을 그날 다 흘린 것 같아요. 겁도 없이 같은 지역 남자들에게 신분을 숨기고 아가씨 행세를 했던 아내. 그것도 모자라서 한 남자와 잠자리까지 해버렸으니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죠. 부부로서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이별이 이렇게 한순간에 마무리될 줄은 몰랐네요. 아내는 동네방네 소문이 퍼질 대로 났나 봐요. 일면식도 없는 이웃들까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 정도라네요. 하긴 아내가 월화수목금 중에 5일을 전부 나가서 모임이란 모임은 다 가졌으니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 나갔을지는 저도 예상이 되질 않네요. 자기도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며 더 이상 주부는 싫다고 얘기했던 여자. 이젠 주부도 아닌 커리어 우먼도 아닌 그냥 무지개 불륜녀 그리고 이혼녀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자신의 선택이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만 드네요. 아직은 갓 이혼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거라 실감이 100%다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대로 살다 보면 한순간 무너지는 날도 찾아오겠죠. 하지만 완벽하게 괜찮아지는 날 역시 찾아올 거라 굳건하게 믿으면서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인연을 제가 어떻게 믿고 사랑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서 이 상처가 아물고 나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